제 이름은 나문희, 70살이에요. 제 인생은 구수한 뼈 국물 냄새, 그리고 3대째 식을 줄 모르는 무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3대 국밥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저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여긴 제 심장이고 유산이며 제 청춘을 다 바쳐 지켜온 맹세 같은 곳이죠. 가게는 번화한 종로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하고 있어요. 오후 죽순 솟아나는 고층 빌딩과 계절마다 주인이 바뀌는 화려한 상점들 사이에서 3대 국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낡고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죠. 비바람에 닳아버린 나무 간판, 수만 개의 팔꿈치가 다 닳아버린 낮은 나무상, 그리고 언제나 특유의 육수 냄새가 밴 시멘트 바닥. 사람들은 여기서 그저 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온기 한 조각, 그리고 오래된 서울의 기억 한 자락을 찾아오는 거죠. 그날도 지난 50년 동안 거의 매일 그랬던 것처럼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쉴 새 없이 국밥을 퍼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피크타임이라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쇠수저가 뚝배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삶에 익숙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그 인파 속에서 익숙하고 깡마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다닌다는 학생이었는데 앳된 얼굴에 늘 무거운 시름이 가득했죠. 그 학생은 거의 매일 왔지만 늘 고기 없는 맑은 국밥만 시켜서 아주 빨리 먹고 조용히 사라지곤 했어요. 오늘은 그 학생이 빈 그릇을 내려놓고 계산대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제가 그의 손을 막았어요. 저는 얇게 썬 삼겹살이 가득 담긴 새 국밥을 퍼서 파릇파릇한 파 한 숟가락을 더 얹어 그의 앞으로 밀어줬어요. 한 그릇 더 먹고 속 든든하게. 어딜 봐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 학생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 돈이 모자라서. 저는 손을 저으며 늘 음식을 내줄 때처럼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은 무슨. 든든하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이 할미한테 다시 갚으면 늦지 않아. 그 학생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90도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두 번째 국밥을 다 비웠죠. 묵묵히 먹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기쁨은 그렇게 단순해요. 남편이 남겨준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부른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이 육수솥은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막 결혼했을 때 남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을 찾겠다며 가장 귀한 약초와 가장 좋은 뼈를 구하러 험한 산을 헤매고 다녔어요. 남편은 국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다 그런 여정 중 한 번 산에서 만난 폭풍우가 남편을 제게서 영원히 앗아갔어요. 사람들이 남편을 집으로 데려온 날, 그 손에는 여전히 귀한 산삼 한 뿌리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홀로 식당을 짊어지고 외아들 강민혁을 키워냈어요. 매일같이 직접 육수를 고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을 보며 마치 먼저 간 남편과 대화하는 것 같았죠. 이 육수 솥에는 뼈와 고기, 약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남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제 눈물이 담겨 있어요. 생사를 초월한 사랑의 증표인 셈이죠. 그래서 이 나이에 제 가장 큰 소원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외아들 민혁이가 이곳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녀석은 부동산 컨설턴트로 늘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니 숫자니 하는 것들로 바빠요.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저 같은 늙은이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죠. 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의 눈에 3대 국밥은 아마 낡아빠진 식당, 과거의 짐 정도로 보이겠죠. 제 꿈은 민혁이가 좋은 아내를 만나 그 아이와 함께 이 가게의 영혼을 알아보고 가문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질 무렵 민혁이에게서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녀석이 워낙 과묵해서 제게 여자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집을 치우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마치 드라마에서 며느리감을 만나는 시어머니처럼 마음이 설렜어요. 문이 열리고 민혁이가 한 아가씨와 함께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본 첫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안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가씨의 이름은 윤설아.
찬란하게 아름답고 똑똑하며 밝은 아이였어요. 부드럽게 물결치는 긴 머리, 우아한 원피스, 그리고 입가에 늘 머금은 미소까지. 하지만 저를 가장 감명 깊게 한 건 설아의 눈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하며 진심이 배어나는 눈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혁 씨 여자친구 윤설아입니다. 맑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설아는 제가 차린 토속적인 음식들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맛있다며 칭찬을 연발하며 잘 먹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순간은 제가 가게에 특별 국밥을 내왔을 때였어요. 설아는 국물 첫 숟가락을 맛보자마자 눈이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띄었어요. 아가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 맛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뼛속 깊이 우러난 단맛 외에 아주 맑고 특별한 약초향이 나요. 혹시 더덕뿌리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손님들, 심지어 유명한 요리사들까지 제 비법을 맞히려 했지만 이렇게 귀하고 섬세한 약초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가 단 한 숟가락에 그 이름을 정확히 맞힌 거예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맞다. 어떻게 알았니? 설아는 약간 슬픈 듯한 그리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실은 저희 집도 예전에 유명한 한정식집을 했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솜씨 좋은 요리사이셨고요. 하지만 장사하는 법을 모르시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옛 맛에 대한 기억이 제게 깊이 박혀 있거든요. 아가씨는 전통 한식의 격을 높이는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더해 조상들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다고요. 설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것 같았어요. 예쁘고 유능하고 게다가 저처럼 불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동질감까지 갖춘 아이라니. 민혁이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엄마, 봤죠? 설아, 식품 마케팅 전문가예요. 우리 가게가 더 크게 발전하는 것도 도울 수 있다고요. 그때 저는 더없이 다정한 눈길로 설아를 바라봤어요. 하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었어요.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의 유산을 이어갈 완벽한 후계자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저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손이었죠. 앞으로 우리 민혁이 잘 좀 부탁한다. 설아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님. 그건 제 영광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 불면의 세월 끝에 정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에 남편이 돌아와 육수 손 옆에 서서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꿈속에서 3대 국밥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그 영혼이 마침내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믿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건 악몽이 시작되기 전 과거가 건넨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그날 인사를 드린 후에 설아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퇴근하면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는데 손님이 아니라 정말 며느리처럼 굴었죠. 팔을 걷어붙이고 제 청소를 돕고 단골 손님들과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 낡은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제 아들 민혁이도 변했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제가 한 번도 가늠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걱정의 그늘이 눈에서 사라졌죠. 두 아이가 서로에게 기대어 식탁을 닦고 국물 맛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노년의 행복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불행의 씨앗은 종종 가장 만족스러운 땅에 뿌려지는 법이죠. 그리고 얄궂게도 그 씨앗을 뿌린 자는 바로 제가 희망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은 아주 순진한 얼굴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 설아가 전문가용 카메라와 두꺼운 노트를 들고 가게에 왔어요.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3대 국밥 비법의 체계화라는 거창한 이름이었죠. 어머님, 그 아이가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유산이에요. 저는 모든 걸 기록하고 싶어요. 재료의 비율, 뼈를 고는 시간, 심지어 어머님이 감으로 간을 맞추시는 방식까지요. 이걸 표준화된 레시피로 만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규모를 확장하거나 후대에 물려줄 때도 이 독보적인 맛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요. 그 아이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평생 국자와 소만 알고 산 이 늙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깊은 생각까지 했겠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심지어 이렇게 열정적이고 비전 있는 예비 며느리를 뒀다는 사실에 자부심까지 느꼈어요. 그렇게 제 작은 주방은 졸지의 촬영 세트장이 되었죠. 설아는 제가 새벽 시장에서 뼈를 고르는 순간부터 비밀 약초 주머니를 솥에 넣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제가 능숙하게 기름을 걷어내는 모습, 끓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솥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죠. 그 아이는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주 세세한 비결까지 물어봤어요. 어머님, 왜 하필 참나무 장작이어야 해요? 왜 정확히 12시간을 끓여야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천이려면 뭐가 달라요? 저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대답해 줬어요. 며느리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심지어 무쇠 가마솥에 난 작은 금들을 기쁘게 보여주며 바로 저 틈에 수십 년의 육수 정수가 배어 새솥은 낼 수 없는 맛을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죠. 설아는 그 금이 간 부분까지 사진으로 찍으며 감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감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의 눈빛이었죠. 첫 번째 불길한 징조는 제 딸 미연이에게서 왔어요. 늘 거창한 것만 쫓는 민혁이와 달리 미연이는 더 현실적이고 단단한 아이예요. 그 애도 강남의 현대적인 한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요리사죠. 그래서 직업적인 예민함이 있었어요. 하루는 딸이 집에 들렀다가 설아가 전자기계로 육수솥의 산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날 밤 우리 모녀만 남았을 때 미연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뭔가 좀 이상해. 열정은 좋은데 설아 씨가 하는 방식은 가업의 비법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무슨 공산품을 복제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 애도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지. 너 너무 의심이 많다. 네 미래에 옳게 될 사람이야. 미연이는 침묵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불안감은 한 달 뒤에 더 커졌어요. 이번에는 육수솥이 아니라 이 식당이 서 있는 땅이 문제였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설아가 교묘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구청 지적과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정부에서 곧 이 지역의 오래된 토지 문서를 일제히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 문서도 할아버님 때부터 손으로 쓴 거라 수십 년 됐죠, 어머님? 그 아이가 아주 걱정스럽다는 투로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니까 이런 것도 현대화해야 해요.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게 전자등기로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민혁 오빠도 쉽게 상속받을 수 있고요. 아들 민혁이가 즉시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엄마. 설아 말이 맞아요. 그건 저랑 설아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골치 아픈 서류 작업에 신경 쓰지 마세요. 평생 주방밖에 모르고 산 제가 뭘 알겠어요. 두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그게 옳은가 보다 했죠. 며칠 뒤 설아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데려왔는데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제가 알아듣기 힘든 법률 용어들을 한참 늘어놓더니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는 몇 군데를 가리키며 소유권을 전자화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위임장이었죠.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민혁 군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야 어머님이 번거롭게 직접 다니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막 펜을 집어들었을 때 어디선가 미연이가 나타났어요. 딸아이는 서류 뭉치를 훑어보더니 이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호사를 쏘아봤어요. 잠깐, 이리 줘보세요. 미연이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미간이 심하게 구겨졌죠. 이건 단순히 전자화를 위한 서류가 아니잖아요. 이건 포괄 위임장이에요. 엄마의 추가 동의 없이도 오빠가 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모든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문서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효력이 강한 문서가 필요한 거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변호사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민혁이가 먼저 책상을 치며 일어났어요. 강미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오빠를 못 믿어?
내가 이 집이라도 팔아먹을 것 같아? 녀석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어요. 넌 항상 나한테 열등감이 있었잖아. 내가 설아 만나는 것도 질투했지. 우리가 엄마 좀 편하게 해드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설아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그 아이는 미연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연 씨, 무슨 오해가 있나 봐요. 변호사님은 그냥 우리 가족 일 처리를 가장 빠르게 하려던 것뿐이에요. 저랑 민혁 씨는 정말 절대 다른 뜻 없어요. 오빠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상처받은 듯한 설아의 얼굴을 본 미연이는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사이에 낀 저는 정말 난처했죠. 가족끼리 싸우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믿었고요. 결국 저는 그 싸움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미연이에게 말했죠. 됐다. 네 오빠가 나쁜 뜻이 있겠니? 미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딸의 그림자가 유난히 외롭고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에 차가운 가시가 밝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진짜 폭풍이 닥쳤어요. 3단계 경보는 더 이상 집안의 말다툼이 아니었어요. 그건 외부에서 날아온 공개적이고 잔인한 공격이었죠. 어느 날 아침 가게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어요. 몇몇 단골 손님이 문 앞까지 왔다가 뭔가 곤란한 표정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제가 늘 국밥을 챙겨주던 그 법대생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학생이 제 눈앞에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아주 유명한 음식 블로거의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시뻘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50년 전통 3대 국밥의 진실. 가문의 비법인가 정체불명의 유통식자재인가 악의에 가득 찬 그 글은 제 가게 3대 국밥이 출처불명의 뼈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가 넣는 비밀 약초가 혹시 허가받지 않은 첨가물일 수 있다는 암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가 올린 사진들은 제 주방의 구석진 곳만 골라 의도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도록 찍은 것들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3대에 걸쳐 50년 넘게 쌓아 올린 명성이 하룻밤 사이에 더럽혀진 거예요. 가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예약 전화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내놓으라는 욕설과 항해 전화였죠. 동시에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옆 가게 냉면집 사장님이 걱정 반 흥분 반의 얼굴로 달려와 제게 말했어요. 웬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상상도 못할 비싼 값에 가게를 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웃의 다른 가게 주인 몇몇도 똑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이 골목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미연이는 그 기사를 읽고 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꼬박 이틀 밤낮을 딸아이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틀어박혔어요. 방 안에서는 오직 타자치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그 아이는 요식업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인터넷상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가는 퀭했지만 두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아이는 제 TJ와 민혁이 앞에 테이블에 노트북을 탁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화살표와 이름들로 가득 찬 도표가 있었어요. 엄마, 오빠, 이거 봐. 미연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이 음식 블로거 박기준. 이 사람 일주일 전에 거에게 프로젝트 협찬금을 받았어. 내가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확인했어. 돈은 넥스트 레벨 마케팅이라는 홍보대 행사에서 입금됐고, 그리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아? 미연이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대형 부동산 그룹. 지금 이 골목 가게들을 사들이라고 제안하고 다니는 배우이기도 해. 딸아이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전처럼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대형 그룹의 종로, 지구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이 블로거 박기준한테 협찬금을 직접 결제 승인한 사람. 그게 바로 윤설아야.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누군가 제 가슴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어요. 레시피의 체계화, 토지 문서의 현대화,
포괄 위임장, 그리고 지금의 이 조직적인 명예훼손 캠페인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민혁이를 돌아봤어요. 아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녀석은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아가 그랬을 리 없어. 무슨 착오가 있는 거겠지. 걔는 날 사랑해.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미연이는 그런 오빠를 한심하다는 듯,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 여자를 믿어? 그 여자가 지금까지 한 짓은 전부 다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이 황금 같은 땅 때문이라고. 그 순간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쪽은 딸아이가 내민 차갑고 논리적인 증거. 다른 한쪽은 제가 사랑하는 아들의 필사적인 부정. 제 믿음은 오래된 도자기처럼 첫 번째 실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우연의 일치이기를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비명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미연이의 말과 노트북 화면 속 증거들이 마치 선고는 내려졌지만 아무도 감히 읽지 못하는 판결문처럼 공중에 떠다녔죠. 아들 민혁이는 여전히 완강하게 부정했어요. 그건 모함이라고. 설아와 자기를 이간질하려는 경쟁자의 음모라고 소리쳤어요.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녀석은 해명을 들어야겠다며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거기 두 아이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한 아이는 진실 때문에 분노하고 다른 아이는 진실을 부정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제 마음이 꼭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로 점찍고 가문의 영혼까지 맡기려 했던 그 아이, 설아의 환한 미소와 진실된 눈빛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연이가 내민 차가운 증거들은 그 맹목적인 믿음을 바늘처럼 찔러댔죠. 다음 날 우리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공격이 들이닥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거칠게 멈춰섰어요. 구청 위생과 직원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남자 넷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내렸어요. 그들은 별말 없이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핑계로 불시 위생 점검 영장을 내밀었죠. 그들은 제 주방으로 쳐들어왔어요. 제가 성지처럼 여기고 남편과의 기억을 간직하고 평생을 바쳐 구석구석 깨끗하고 엄숙하게 지켜온 그곳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범죄 현장이었죠. 제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을 먼지 묻은 신발로 밟고 들어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온갖 기물들을 만져대고 양념통을 하나하나 여러 코를 들이밀었어요. 한 명은 손전등으로 구석진 곳을 비췄고 다른 한 명은 제 육수를 시험관에 담아갔어요. 그들은 기계적이고 까다롭게 굴었고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쳐다봤어요. 그 블로거가 날조했던 출처불명의 뼈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더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흠을 찾아내기 위해 투입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 중 하나가 제가 수십 년간 써온 나무 도마의 작은 틈을 가리켰어요. 새 규정상 틈이 깊은 나무 도마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위생법 7조 비양 위반입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오래된 도마의 그 작은 틈 하나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위생 문제의 철저한 개선을 위해 3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책임자로 보이는 자가 노란색 봉인 테이프를 꺼냈어요. 저는 그가 우리 가게 철문에 대각선으로 두 줄의 테이프를 붙이는 것을 멍하니 서서 바라봤어요. 테이프가 찢어지는 찍 소리가 건조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건 꼭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매일 아침 햇살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제 손으로 직접 열었던 가게 문이 이제는 거짓으로 봉인되어 닫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엄마! 하고 외치는 미연이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꿈속에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는 봉인된 가게 문을 슬프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젓고는 돌아서 가버렸어요. 제가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둠뿐이었어요. 알 수 있었죠. 이건 열이 아니에요. 고통과 실망감이 제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봉인된 것은 제 영혼이 감금된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미연이의 헬쑥한 얼굴이었어요. 딸아이는 저를 간호하느라 며칠 밤을 꼬박 새웠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걱정 외에 극도의 공포심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조건 침착해야 해. 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딸의 시선이 향하는 곳,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노란색 봉인 딱지 위에 또 다른 흰 종이 한 장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공식 문서, 건물명도 통지서였어요. 차가운 활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종로구 Y동 X번지 토지. 대형 부동산 그룹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 이에 구소유주는 즉시 건물을 비우고 땅이 팔린 거예요. 이 집이, 이 가게가, 조상들의 유산이 팔려버린 거예요. 제가 정신을 애쓰이는 동안 미연이는 등기소에 다녀왔던 거예요. 딸아이는 자기 눈으로 직접 계약서를 확인했대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매수인 대형그룹, 그리고 매도인 A. 제 이름 나문희가 아니었어요.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 강민혁, 위임장 번호, 그건 제가 서명했던 그 서류였어요. 아들놈이 엄마의 귀찮은 절차를 덜어주겠다던 바로 그 종이었죠. 열이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대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밀려왔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옷을 단정히 챙겨 입었어요. 가자, 미연아. 내 오빠 찾으러 가야지. 하지만 우린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막 문을 나섰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죠. 민혁이와 설아가 내렸어요. 아들은 제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했고 설아는, 그 아이는 더 이상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저와 미연이를 마치 처음 보는 타인처럼 쳐다봤어요. 마지막 대질은 우리의 운명이 봉인된 그 문,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니?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물었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죠. 민혁이가 제 발 아래 무너져 내렸어요. 녀석은 울었어요. 비겁함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눈물이었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투자에 실패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큰돈이랑 그룹자리 하나를 준다고. 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는 아들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제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건 그 애가 아니었어요. 윤설아가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비웃음이었죠. 어머님, 그 애가 입을 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어머님 소리가 어찌나 역겹던지요. 어머님 가장 큰 비밀이 육수 비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애가 제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비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가장 큰 비밀은 어머님의 그 귀한 약초에, 현대 식품안전기준법으로 따지면 경미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샘플을 보내서 분석 끝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결과를 공표하면 어머님 가게는 다시는 문 못 여는 건 물론이고 손님들한테 독을 먹인 파렴치 안으로 몰려 평생 쌓은 명성이 박살날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유산, 제 평생의 자부심, 영혼을 치유한다고 믿었던 그 국물이 이제 이 악마 같은 아이의 입에서 독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제 사랑을 저를 협박하는 가장 잔인한 무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설아가 한 걸음 물러서며 완벽한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어머님께 남은 선택지는 하나예요. 조용히 입은 돈이나 다름없는 보상금 받고 입 다무세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는 민혁이의 눈물 젖은 발치에 두툼한 봉투를 던졌어요. 그리고는 저 배신자 아들놈과 함께 차에 올라타 저와 미연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죠.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통이 극한에 달하면 무감각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봉인된 딱지를, 명도 통지서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돈 봉투를 그저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 순간 착하고 사람 믿기 좋아했던 나문희는 죽었어요. 차디찬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그 돈 봉투가 아니라 산산조각, 난 제 명예의 파편들을 주워 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그 파편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걸, 절대 물러서지 않을 사람,
폭풍은 모든 걸 휩쓸고 갔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폭풍이 지나간 뒤의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충격은 저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안의 나약함과 순진한 믿음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씻어냈죠. 배신감과 끝없는 탐욕을 싣고 사라지는 고급 세단을 바람 부는 골목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무서울 정도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고통이 얼어붙어 얼음이 되었고 그 혹한 속에서 완전히 다른 나문희가 태어났어요. 따뜻하고 후덕했던 국밥집 주인은 죽었어요. 이제 여기엔 돌아가신 남편의 명예와 가족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여장부 한 명의 어머니만 남았을 뿐이에요. 저는 돈 봉투를 줍지 않았어요. 미연이를 돌아봤죠. 제 목소리는 평생 처음으로 옹기라곤 조금도 없이 오직 강철 같은 차가움만 남아 있었어요. 딸, 오늘 밤 당장 제주행 비행기표 끊어 한방 약초연구소를 찾아가. 네 아버지의 그 약초에 대한 붉은 직인이 찍힌 공식 감정서가 필요해. 엄마는요? 미연이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는 여기 남는다. 저는 주변 가게들의 침묵에 잠긴 창문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군대를 모아야지. 그날 밤 저는 혼란에 빠진 이웃들의 문을 일일이 두드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돈으로 법을 주무르는 저들을 법정에서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오만한 그 순간, 바로 더 제니스 종로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선전포고를 할 거라고요. 계획은 섰지만 우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어요. 바로 증거였죠. 미연이가 찾아낸 건 서류상의 연결고리일 뿐 저들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우리에겐 반박 불가능한 무언가가 필요했죠. 며칠 동안 미연이는 거의 절망에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 빠져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과거에 베푼 작은 친절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왔어요. 제가 늘 국밥을 챙겨주던 그 깡마른 법대생이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봉인된 문과 제 수척한 얼굴을 보더니 그 학생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머니, 기사 봤습니다. 제가. 돈은 없지만 지식과 친구들은 있습니다. 제발 제가 할머니를 돕게 해주세요. 그 학생, 김진우는 우리 팀의 법률 자문이자 핵심 조사원이 되었어요. 진우는 해커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우수한 법대생의 기술, 바로 꼼꼼함, 논리, 그리고 정보 연결 능력을 사용했죠. 첫 번째 조각은 악당의 오만함에서 나왔어요. 진우는 기자 지망생들 사이에서 그 블로거 발기준이 글을 올린 뒤 술자리에 가서 자기 공적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글 몇 자로 50년 명예를 날려버렸지. 그 늙은이, 쌤통이다. 얄궂게도 그날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 중 하나가 평소 그 블로거를 부도덕한 인간으로 여기던 한 신문사 인턴이었죠. 그 인턴은 대화 내용 전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해뒀어요. 진우는 그 인턴을 찾아가 설득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그 녹음 파일을 받아냈어요.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각은 내부자의 양심에서 나왔어요. 설아의 비방 캠페인에는 실행자가 필요했죠. 그건 대형 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작은 마케팅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블로거와 위생과 직원에게 돈을 이체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뉴스에서 절망에 빠진 늙은이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대형의 권력이 두려워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을 택했죠. 그는 익명 이메일을 만들어 SNS에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호소하던 미연이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에는 단 하나의 첨부 파일만 있었어요. 블로거와 검사관에게 돈을 보낸 내부 지출 결의서, 스캔본, 그리고 3대 국밥 미디어 위기 조성 및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윤설아의 명확한 지시가 담긴 업무 이메일 내역이었죠. 이제 우리는 충분한 무기를 갖췄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악인의 오만함과 평범한 사람들의 연민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기자회견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반짝이는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무대 위에서는 대형그룹 회장이란 자가 떠들어대고 있었죠. 언론과 투자자들은 그 아래 앉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맨 앞줄에는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윤설아가 민혁이 옆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 순간 회장이 손짓하며 화려한 3D 조감도
영상을 띄우려 할 때였어요.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10개의 포장마차 수레가 저를 선두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 골목의 진정한 맛을 대접한 후 그들의 경계심이 누그러졌을 때 구석에 숨어있던 미연이와 진우가 움직였어요. 무대에 거대한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은행 이체 내역이 아니라 음성 파일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블로거 발기준의 술에 취해 시끄러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크아하. 협찬금 푼돈 좀 쥐어주니까 그 늙은이 바로 문 닫대. 멍청한 거지. 기자들이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이어서 화면에는 내부 이메일이 떴어요. 발신자 윤설아. 제목 3대 국밥 위기 대응 플랜. 내용 SNS 비방 작업 진행. 위생과 접촉. 목표 영업 정지. 그리고 각 대상에게 정확히 얼마가 송금되었는지 보여주는 지출 결의서가 뒤따랐죠. 연회장은 폭발했어요. 투자자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설아와 대형그룹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그때 저는 제 시간이 왔음을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방금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저들은 제 가문이 3대에 걸쳐 지켜온 국밥이 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설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아이가 움찔하며 하얗게 질렸죠. 저들은 제 비법 약초에 중독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들은 반은 맞았습니다. 그건 분명 아주 특별한 약초니까요. 저는 한방약초연구소의 붉은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게 특별한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충하는 귀한 약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실물 화상기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이다 대사를 날렸죠. 윤설아를 정조준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요. 네가 감히 중독물질이라 부른 그것을 한방약초연구소는 유산이라 부른다. 넌 그것을 함부로 평할 자격이 없어. 설아가 휘청거렸어요. 회장이 뭔가 변명하려 입을 뗐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설아가 공들여 만들었던 그 비법 체계와 자료 전체를 화면에 띄웠어요. 수백 장의 사진과 빽빽한 기록들. 이건 내 가족의 영혼입니다. 저 아이가 배움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기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간 내 가족의 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투자자들과 언론을 향해 돌아섰어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고개를 들었죠. 제 두 눈은 불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저들은 여러분께 호화로운 미래를 약속했지만 실은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를 팔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3대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개의 가치 없는 복제품을 팔아먹기 위해 원본을 파괴했습니다. 그건 개발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것이 터져나갔죠. 투자자들이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차 소리쳤어요. 기자들은 무대로 몰려들었고 회장과 설아의 넋이 나간 얼굴에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제 아들 민혁이는 어느새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파묻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고 있었어요. 숙청은 끝났어요. 이번의 반격은 철저한 논리와 합리적인 증거의 고리 위에 세워졌죠. 그래서 그 진실의 맛은 더욱 짜릿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점화한 폭풍은 웬만한 연예가 소식보다 더 빨리 서울 전역을 휩쓸었어요. 작은 가게 주인들의 그 통쾌한 반전극이 담긴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여론은 들끓었어요. 대형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어요. 더 제니스 종로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어요.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3대 국밥 토지 매매 계약은 사기와 강박에 의한 부당 계약임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즉시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그 누렇던 봉인 딱지는 찢겨나갔죠. 제 가게에 굳건했던 철문은
다시 한번 따스한 햇볕을 맞이하며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미연이에게 물려주고 쉴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오히려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어요. 연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으로 확인한 저는 이웃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그저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우리는 종로 전통 음식 상인회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골목 전체를 각자의 개성은 뚜렷하게 살리되 서로 돕고 상생하는 진정한 맛의 거리로 탈바꿈시켰어요. 다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공동으로 홍보에 나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은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되었고 예전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활기차고 번화한 곳으로 거듭났어요. 제 딸 미연이는 그 화려했던 강남의 레스토랑에 사표를 냈어요. 단순히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혁신하기 위해 돌아온 거였죠. 딸아이는 현대적인 조리 기술을 도입해 과정을 최적화하면서도 아버지의 비법에 담긴 영혼은 그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냈어요. 늙은 엄마와 젊은 딸,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육수 속 곁에 서게 된 거예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아이와 진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는 단순한 모녀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전우가 된 셈이었죠. 그리고 바람을 심었던 자들은 그보다 훨씬 끔찍한 폭풍을 거둬야만 했어요. 주모자였던 윤설아는 대형그룹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희생양이 되었어요. 걔는 즉시 해고당한 것은 물론 사기와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죠. 마케팅이든 부동산이든 업계에서 제 어미뻘 되는 사람의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 그 도덕적 낙인이 찍힌 아이를 그 누구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때 유능하고 야망 넘치던 마케팅 전문가였던 설아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말로는 전화로 보험을 팔고 있었다더군요. 한때 사람을 홀렸던 그 달콤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만 남아있었다고요. 걔는 제 밥줄을 끊으려 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제 아들 강민혁이 그 애는 제게 가장 오래고 깊은 아픔으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 녀석은 차마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종적을 감췄어요. 저도 그 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제 침묵이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운 판결이었던 셈이죠.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데다 대형에서도 버림받았고 심지어 저를 제 어미를 팔아넘긴 놈이라는 소문이 퍼져 그 어디에서도 녀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녀석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겨우 일자리를 구했대요. 캄캄한 새벽부터 무거운 활어 상자를 나르는 그런 고된 막노동이었죠. 녀석은 허름한 쪽방에서 지내며 매일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짠 바닷물 냄새에 절어 산다고 해요. 저는 알아요. 녀석이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고 얕은 잠에 들 때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스스로 걷어찼던 그 맑고 향긋했던 육수 냄새에 영원히 시달리리라는 것을요. 그게 그 애가 받은 쓰디쓴 업보이자 평생에 걸쳐 치러야 할 속죄겠죠. 우리를 도왔던 선한 사람들도 합당한 보상을 받았어요. 법대생 김진우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곧바로 우리 종로 상인회의 공식 법률 고문으로 위촉됐어요. 그 깡말랐던 학생은 이제 듬직하고 반듯한 청년 변호사가 되어 제게는 친손자나 다름없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죠.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준 그 익명의 직원은 결국 우리가 누군지 알아내진 못했어요. 미연이가 감사의 뜻을 전하려 그 이메일 주소로 마지막 메일을 보낸 게 전부였어요. 저희는 고맙습니다. 부디 그들의 조용했던 용기가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3대 국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말끔하게 수리되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나무 간판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골목 전체가 유쾌한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어요. 구수한 뼈 국물 냄새가 이웃 가게의 고기 굽는 냄새, 매콤한 떡볶이 냄새와 기분 좋게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음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나온 미연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 이제 좀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이 더없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 가득 차올랐죠. 저는 거대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통과했고 가장 믿었던 존재로부터
가장 지독한 배신을 맛봤지만 결국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유산 곁에, 효심 깊은 내 딸아이 곁에, 그리고 다정한 이웃들 곁에요. 저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맛은 비밀스러운 비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그릇 한 그릇 담아내는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의 밥그릇을 속임수로 빼앗으려 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밥그릇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 평생을 함께한 그 익숙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건 기억의 냄새이자 용서의 냄새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어요. 아궁이의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 우리 가족의 국밥솥은 3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주 오랜 세대에 걸쳐 멈추지 않고 계속 끓어오를 거예요.